대학 2학년 여름방학에 쌍둥이 여동생이 고향에 놀러 갔다가 영원히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물론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고 살을 발라 생으로 먹어치우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언니로서 나는 동생의 신분을 빼앗아 동생의 밝은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동생이 죽은 지 10년 후 우리 마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무당이 나침반을 들고 점을 쳐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잘못 죽였어. 잘못 죽였어. 장씨 집안의 그 아이를 잘못 죽였어. 여러분은 유튜브 채널 아이야 구만해에서 공포 이야기 잘못 죽였어를 듣고 계십니다. 기운탕이라는 음식 들어보셨나요? 전설에 따르면 10년마다 다오위엔 마을에는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마을 노인들은 쌍둥이가 마을의 복을 모은 영혼이라고 말하며 둘 다 20살이 되면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지난 10년간 다오원 마을에서 유일한 쌍둥이였습니다. 20살 생일에 우리의 축하잔치는 매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광장에 붉은 환영문을 세우고 소와 돼지를 잡고 봄을 축하하는 축제보다 더 화려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장대매와 장소매의 2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왜 이렇게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쌍둥이니까 마을의 복을 가져다주는 길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10년 전에도 내 쌍둥이 사촌 언니들을 위해 비슷한 생일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그 언니들을 본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장 샤오메이가 기쁜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나 같은 황금봉황을 축하하는 파티지. 언니 몰라? 나 방금 전국에서 가장 명문인 비대학에 보류 합격했어. 촌장님이 직접 합격 통지서를 집으로 가져왔어. 언니도 내 덕을 본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나를 쓰레기라도 보는 듯 경멸의 눈빛으로 흘끗 쳐다보았다. 맞다. 샤오무이는 3년 전 수도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합격했고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으니 정말 산을 넘는 황금봉황이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드문데 대학은 더더욱 그렇다. 여동생은 유일한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우등생이기도 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두 자매는 얼굴은 같지만 어릴 때부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별 같았고 나는 길가의 풀잎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몸을 돌리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래도 언니에게 고마워해야 해. 언니가 공부에 대한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신분을 바꾼 덕분에 내가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 사랑하는 여동생아. 그렇게 하고는 그녀는 신나게 사진을 찍어 웨이보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생방송을 했다. 나는 조용히 뒤를 따르며 비아냥거리는 말들에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어리석은 소녀에 불과했다. 시간은 초침처럼 흘러갔다. 내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바로 내가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나를 대신해 이 마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는 장대매이고 제 여동생은 장소매입니다. 샤오무이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 부모님은 샤오무이에게 온 사랑을 쏟았고 누구도 부모님에게 딸은 천한 운명이다. 딸은 남의 집 며느리를 키우기 위해 낳는 것이다.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도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헛된 노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수프는 우리 다오원 마을의 불문율적인 금기 음식으로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며 그 운명의 수프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10년 전 10살이 되던 해 나는 20살이었던 둘째 사촌 누나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누나의 존재를 증명할 모든 흔적은 말끔히 지워져 버렸다.
나는 두 사촌 누나의 20살 생일밤을 생생히 기억한다. 10살짜리 아이인 내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풍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모여 특별한 노래와 춤을 감상하고 성대한 연회를 즐겼다. 배가 부르면 눈이 침침해져서 나는 그저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말렸다. 안 돼. 가장 귀한 국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버릇없는 아이인 나는 엄마가 말하는 맛있는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돌아보니 나와 똑 닮은 얼굴이 고기를 열심히 씹고 있었고 함께 놀 친구도 없어서 나는 짜증나서 자리를 떴다. 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조상당에 몰래 들어가 제물로 바친 과일을 훔쳐 먹으려 했는데 오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조상 위패 앞에 묶여있는 둘째 이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까 술에 취해 할머니가 데려가 쉬게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두운 구석에서 나는 그녀가 30분 만에 발버둥치며 당황하다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벽을 따라 걸어가며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그녀는 기운 수프와 도원촌의 비밀에 대해 줄줄이 이야기했고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갑자기 언니는 입을 다물고 창밖으로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와 대조되는 자신의 비참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동생아, 도망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 도망치라고? 어디로 도망치라는 거지? 나는 겨우 10살밖에 안 됐는데.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다가 나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이두 언니, 착각하셨어요. 저는 대매예요. 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살아가렴. 나는 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그 순간 나는 20살의 죽음이 내 운명, 아니 내 여동생의 운명임을 알았다. 둘째 이모는 그렇게 사라졌다. 나는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장대매와 인생을 바꾸는 계획을 논의했다. 어차피 우리는 물 한 방울처럼 똑같아. 어른들은 구분 못할 거야.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했다. 아마도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집안일은 모두 대무이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이웃집 노새보다 더 바빴지만 나는 그릇 하나 제대로 씻지 못했다. 명절이 되면 나는 예쁜 새 옷을 입었지만 그녀는 내가 입지 않는 낡은 옷을 주워 입어야 했고 그녀가 입어도 꽉 끼었다. 나는 새로 단장한 깨끗한 내 방이 있었지만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야 했다. 나는 매일 고기를 먹었지만 그녀는 국물만 곁들인 밥을 먹어야 했다. 나는 군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그녀는 2시간 일찍 일어나 숲을 헤치고 마을 학교에 가야 했다. 그녀가 반항할 때마다 부모님은 소리치셨다. 언니는 동생을 양보해야지. 당연한 거야. 몇 년 후에는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 동생 학비를 벌어야 할 거야. 때로는 그녀의 양볼이 빨개질 때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고생 조금도 못 견디면 나중에 복을 누릴 수 있겠니? 동생과 비교하냐?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복을 타고났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교하냐? 매번 매를 맞은 후 대매의 눈빛은 나를 더욱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종종 방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왜 나는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오랫동안 불공평한 대우를 받다 보니 당연히 그녀는 내가 되고 싶어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외모는 달라졌다. 그녀의 손은 굳어지고 피부는 고된 일로 검게 그을렸지만 나는 도시의 아가씨처럼 하얗고 매끄러웠다.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 집은 땅콩 수확을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서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핑계로 한 달 동안 농사를 도왔다. 한 달 동안 햇볕에 그을린 내 검게, 그을린 피부는 우리가 신분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새로운 신분에 순조롭게 적응했다.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이런 고생이 무슨 대수겠는가. 대마에? 아니, 이제 그녀를 소매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는 저보다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의 전환이 정말 쉬웠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매일 고기와 생선을 먹고 계절마다 새 옷을 입고 매일 쾌락에 빠져 지내면서 예전에 내가 그녀를 대했던 것처럼 내게 노예보다 더 나쁘게 대했다. 공부를 잘해서 그녀는 곧 도시의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그 후 우수한 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합격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며 월급 3,000원을 받으며 무의미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입학 후 첫 겨울 방학, 장샤오메이는 도시에서 시골로 짐을 잔뜩 싸고 왔는데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백조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못생긴 오리 새끼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 수도에서 경험한 낯선 세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거야. 생일 파티에서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가리키자 어머니는 샤오메이를 안으로 불렀다. 나는 그녀가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 이두랑 언니와 같은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과 똑같이 나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마을의 몇몇 이모들이 소매의 손발을 꽁꽁 묶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은 몸은 고치처럼 단단히 묶여버렸다. 어머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기운에 대해 다원 마을의 음울한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정신이 있을 때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막내딸의 입을 테이프로 막으며 울면서 중얼거렸다. 내 사랑하는 딸아, 저 아래에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지켜봐줘. 소매의 눈은 공포에 가득 차 동그래졌고 흰자위가 점차 핏줄로 뒤덮였다. 눈물이 샘처럼 쏟아졌고 고개를 마구 흔들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비명은 울컥울컥하는 처절한 소리로 막혔다. 그녀처럼 명문대학의 여학생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미신적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매는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리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무서워하지 마. 아이야, 모든 게 금방 지나갈 거야.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영광이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음산한 성당을 재빨리 떠났다. 절망의 순간 티우무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번뜩였다.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왜 여동생이 공주 같은 삶을 포기하고 그녀와 운명을 바꾸려 했는지. 그녀는 바닥에 웅크린 채 미친 듯이 나를 태워버리려는 증오의 불꽃을 눈에서 뿜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절망적인 신음소리로 끝나고 그날 이두의 눈빛처럼 서서히 꺼져갔다. 그녀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움직이지 않았다.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촌장이 마을 최고의 도살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칼이 휘둘러졌다. 내가 연회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이미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장이 각 테이블에 뜨거운 국 한 그릇씩을 가져왔다. 부드러운 국물의 달콤한 향기가 공간 전체를 감쌌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시선이 국 한 그릇에 쏠려 있었다. 맑고 반짝이는 국물에는 희귀한 약초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기 시작하며 맛보며 감탄했다. 고급 재료는 역시 다르네. 10년 전 이두당의 국보다 훨씬 달콤하네.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에게 그릇을 가득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나중에 너도 대학에 합격할 거야. 어머니는 내 앞에 가득 찬 그릇을 놓고 재촉하셨습니다. 먹어라. 이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운 수프야. 내 앞에 놓인 그릇. 맑은 국물 속에 작은 종 모양이 어렴풋이 비쳤다. 9살 때 만화 캐릭터 스티커 문신이 유행했는데 한 푼짜리 사탕 봉지에 들어있는 스티커였어. 언니는 기계 고양이 도레몽을 무척 좋아해서 매번 손등에 붙이곤 했다. 거의 모든 용돈을 껌으로 바꿔서 그 고양이 스티커를 모으느라 다 썼다. 나는 언니에게 왜 이 푸른색 뚱뚱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언니는 도레몽이 모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마법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니도 그런 주머니를 갖고 싶어 했다.
배고플 때 손만 뻗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두와 닭다리를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그때 그녀의 꿈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그녀의 식량을 줄여서 그녀는 말라비틀어지고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래 숨겨둔 만두를 그녀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3개를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반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내 배는 마법 가방 같아. 운명이 바뀐 후 내가 대학에 합격한 여름에 우리는 현에서 거리를 거닐었다. 문신가게에서 1플란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고 가서 문신을 했고 결국 나는 팔의 하트 모양을 선택했고 그녀는 오래 고민한 끝에 종 모양을 선택했다. 고기가 풍미 가득한 국물 요리라도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고 재촉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대마에 뜨거울 때 마셔. 식으면 맛이 없어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듯 울려 퍼졌다. 나는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채 그릇을 들어 급히 후루룩 마셨다. 위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치솟았고 나는 식탁 옆에서 토해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마치 산나물과 해산물을 맛볼 줄 모르는 멧돼지처럼. 가난하고 천한 처지라고 어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몸매를 유지해야 해요. 자라서 예의를 배웠나 보네. 예전에는 대매가 구덩이처럼 먹더니 지금은 우아한 척하네. 18, 20살짜리 여자애잖아. 생일 파티가 끝나고 보름이 지나자 아무도 장소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을에서는 사람이 늙거나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재회 때 그녀는 황금빛 흙 아래 깊숙이 묻혀 있었다. 부모님은 비석도 세우지 못한 새 무덤을 가리키며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매가 저 안에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긴 밤을 뒤척이다. 두 사람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내가 여동생의 신분을 대신하고 그녀가 남겨둔 밝은 미래를 이어가기로. 그 아이는 대학생이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야. 큰 누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짝 밀치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년아. 큰 누나니 작은 누나니. 작은 누나라고 불러야지. 진짜 장대매가 죽은 날부터 우리 가족은 마을로 이사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칭자가 되어 그녀 대신 대학에 들어가 석사 학위를 따고 그녀가 항상 갈망했던 삶을 살았다. 나는 장소매가 되어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세상에 21세기에 이런 끔찍한 구시대적 관습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팬이 보낸 글이라고요. 블로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야. 우리 동네에 진짜 도원촌이 있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비인간적인 비극이었어. 뭐? 진짜? 서로 팔로우하고 후속 이야기 좀 들려줘. 단테나 다테는 난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마을 운명과 무슨 상관이지. 누나를 잘못 죽이면 마을에 무슨 보복이 오나요. 화면을 가득 메운 댓글과 급증하는 팔로워 수를 보며 저는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다원 마을의 후일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팬들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유령 이야기를 전하는 전문 블로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유명한 일련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쌍둥이 기운 감시 이야기는 제 팔로워를 거의 100만 명이나 늘려주며 전례 없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쌍둥이 운명의 운명은 쌍옥, 고양이 얼굴, 할머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등 익숙한 유령 전설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포 이야기 희비 안에 들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제 명성은 모든 플랫폼에 퍼졌습니다. 다오이안 마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장샤오무이 사망 10년 후 마을은 기운 수프를 마셨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근처에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았지만 쇠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마을 전체가 비탄에 잠겼다. 예전에는 맑았던 강에는
이제 썩어가는 물고기와 새우의 시체가 떠다녔다. 비옥했던 논밭은 이제 잡초에 덮여 있었고 벼는 시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늘을 날던 새들도 날개가 부러져 마른 땅에 떨어졌다. 10년 동안 다원 마을은 후계자가 될 남자아이를 한 명도 지키지 못했다. 신생아들은 병들어 일찍 죽어가고 팔이 없는 장애아도 있었으며 기형적인 사지를 가진 아이도 있었다. 원래 장수로 유명했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노인들도 눈을 감기 전에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했다. 천재지변과 인재가 연이어 닥치자 마을 사람들은 원망하며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갔다. 모두가 알았다. 10년 전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을 늙은이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무당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에 떨며 나침반으로 점을 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차가운 땀이 백발을 적셨다. 그녀는 2걸음 물러서며 소리쳤다. 사람을 잘못 잡았어. 10년 전 장대매를 제물로 바쳤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때문에 도원촌이 쇠퇴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다. 건너편 마을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땅과 강도 풍부한데 왜 우리만 멸망하는가? 사람을 잘못 제사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운명이 빼앗겨 버렸다. 마녀의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원한을 품은 유령이 이제 살인귀로 변했다. 지금 그 유령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돌아왔다. 군중은 패닉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무당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말했다. 구할 방법이 없다. 그 국물을 마신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 모두 죽어야 한다. 그 원한은 업장에 걸려 환생하지 못하고 양간을 괴롭힌다. 원한을 풀어야만 초탈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장부부를 둘러쌌다. 10년 동안 괴이한 일과 끊임없는 상실이 다 당신들 집 때문이었구나. 장복, 네가 참 잘했구나. 감히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바꿔치기를 하다니. 네가 왜 그렇게 유능한 딸을 제물로 바쳤는지 알겠구나. 대매가 대신 제물이었던 거야. 우리 마을이 점점 쇠퇴하는 게 당연하지. 내 집안이 마을의 행운과 복을 빼앗았으니. 내 집안이 점점 부유해지고 자식들이 점점 성공하는 게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한마디 한마디가 이를 갈며 장부부를 100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듯 했다. 부부는 허둥지둥 해명했다.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은 작은 누이입니다. 학교에 간 아이는 큰 누이입니다. 큰 누이가 여동생 대신 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나중에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마을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무당이 갑자기 이상한 자세로 걸어왔다. 그녀의 목이 계속 비틀거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목소리는 마치 귀신이 들린 듯 음산했다. 장소 마이, 나를 도와 장소매를 찾아줘. 나 대매냐? 장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수십 미터 뒤로 물러섰고 다리가 풀려 땅에 쓰러지거나 바지에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었다. 장소, 여동생, 나는 장소 여동생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어야 해. 마지막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몸은 나무토막처럼 굳어지더니 쿵 하고 땅에 쓰러졌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나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며 댓글란에서 그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장소음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잡혀갈 것인가?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정말 샤오메이일까? 그녀의 방을 꾸민 방식을 보면 정말 영혼을 빼앗는 진법이구나. 신비하게 해박한 한 사람이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지 문양을 보세요. 전부 혼을 가두는 부적입니다. 이 붓글씨는 분명 천사 연류의 것입니다. 천사 연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20만 원을 한 장에 부적으로 제압한 국보급 인물입니다. 요괴는 물론이고 신선들도 길을 비켜야 할 정도입니다. 글쓴이는 도대체 무엇과 원한을 맺어서 천사 연류까지 불러내야 했을까?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일을 잘 아는 관객을 만나다니.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직감이 위험을 알려왔다. 누구지? 졸업 후 나는 혼자 이 도시로 왔다. 여기에는 친구도 친척도 사교적인 관계도 없다. 매일 혼자 외출하고 음식 배달원 외에는 아무도 내 방 문을 두드린 적이 없다. 오늘도 나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남자의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장소매, 문 열어. 그 호칭을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두피가 저렸다. 내가 장샤오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댓글이 폭발했지만 나는 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세상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 사람이 그녀를 소매라고 부르는 거야. 스트리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동공이 커졌다. 세상에, 도원촌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었어. 이건 자작극인 것 같아. 이 스트리머는 미친 척, 바보인 척해서 유명해진 거야. 차단. 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경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밖에 서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장대매가 아니구나. 경찰처럼 양기가 강한 직업은 귀신이 들지 못한다. 내 심장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천천히 문을 열자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경찰 모자가 그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십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시간, 장소, 금액 등을 물었다. 그는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광란의 댓글, 도망쳐. 그는 경찰이 아니야. 경찰이 나타나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해. 세상에, 도원촌 사람들이 스트리머를 잡으러 온 거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그녀를 도와줘. 당신은 경찰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자 아래로 염색한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어깨의 계급장은 명찰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밀쳤지만 그는 더 힘이 세서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과일 칼을 들고 방어했다. 도원촌, 기운감시, 익숙하지? 장, 소, 무이. 세상에, 도원촌 이야기가 사실이었어. 바로 스트리머의 경험담이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나를 눌러 두 팔을 꽉 잡았고 나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물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놓았고 나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그에게 던졌다. 갑자기 그가 문 밖으로 소리쳤다. 장대매, 빨리 들어와. 한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나랑 70% 닮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나를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지만 진한 마법에 튕겨져 나가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댓글이 폭발했다. 이게 뭐야? 사람인가? 귀신인가? 스트리머 같아. 정말 원한을 품은 망령이구나. 장대모이가 머리를 감싸고 신음했다. 미친 듯이 달려든 남자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기절할 찰에 그가 갑자기 손을 뗐다. 널 죽이고 싶지만 넌 재물이다. 살아서 다오이안 마을로 데려가야 해. 그가 이를 갈았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 시체를 찢어 발겨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 그의 눈빛은 독이 묻은 칼날 같아. 내 심장을 꿰뚫을 듯했다. 힘들이지 마. 넌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그는 팔자 수갑으로 나를 묶으려 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다른 녀석이 급히 외쳤다. 대장, 경찰이 왔어.
빨리 도망쳐. 그의 팔뚝에 솟아오른 근육을 보며 나는 극도의 아쉬움을 느꼈다. 도와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나며 돌아서서 나를 증오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만나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는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이 정말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나는 필사적으로 기어가 그들의 다리를 꼭 붙잡았다.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시문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이버 경찰이 IP를 추적해 가장 가까운 팀을 출동시켰다. 몇 시간 후 왜 장대무와 당대장을 모의하여 이 싸구려 연극을 꾸민 건 당신과 당신의 오빠가 아니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생방송 마지막에 등장한 악마가 우리 스스로 촬영한 것임을 알아챘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나는 카메라를 끄지 않고 경찰에게 설명하며 카메라 앞에서 그들을 따라 경찰서로 갔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서, 관심을 끌고 싶어서요. 경찰관이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자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건 바로 당신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이야. 당신이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그때 진짜 사고를 당한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 당신 같은 사람은 공감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진심으로 눈을 깜빡였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과가 없고 첩범행위라 우리는 벌금과 훈계만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경찰서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니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사람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대부분은 내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마이크가 얼굴을 향해 쏠린 가운데 나는 무의미한 몇 마디로 얼버무렸다. 갑자기 경찰차가 달려와 두 경찰관이 내 팔을 잡았다. 자신을 주정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장샤오무이, 당신은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십시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와, 충격적인 플롯 트위스트. 자발적인 채널들의 생방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성자가 진짜 살인범이야. 소름 돋는다. 경찰서 조사실 추정과 경찰 인턴이 나를 마주보고 위압적인 기세로 다가왔다. 내가 누구를 죽였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당신의 누나 장대매입니다. 증거 있나요?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려 했지만 테이블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아니면 제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믿으셨나요? 전부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주정은 흔들림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내 숨은 가빠졌다.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톱을 손바닥에 파고들며 계속 자세를 바꿨다. 침착해야 해. 10년이 지났는데 장대매의 뼈는 이미 썩어 없어졌을 테니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 유령 이야기는 당연히 믿을 수 없지요. 주정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나도 하나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장씨, 가족은 쌍둥이를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말했기에 비록 딸이었지만 두 아이는 가혹한 관습에 시달리지 않았다. 장씨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애썼고 아들을 더 낳는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두 자매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언니 장대매는 똑똑하고 착한 반면 동생 장소매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버거웠다. 마을의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로 가족을 진흙탕으로 끌고 내려갈 뿐이다. 결국 장부부는 소매를 포기하고 모든 재력을 대매에게 쏟아부었다. 그 이후로 샤오무이는 허름한 옷을 입고 때로는 굶기도 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언니는 명문대에 합격해온 가족의 자랑이 된 반면 그녀는 15살부터 일을 하며 언니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다. 그런데 큰누이가 함부로 연애를 하다 결혼 전에 임신했다.
시댁은 도시의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시골 출신인 그녀를 멸시하며 지참금을 1,0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깎으라고 강요했다. 장씨 가족은 큰누이가 멸시받지 않도록 억지로 1,000만 원을 빌려 모았다. 결혼식 전날 밤 장모는 5해 동안 작은 여동생이 보내온 돈을 모두 큰 여동생에게 주었다.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을 본 작은 여동생은 미쳐 날뛰며 몸부림쳤다. 큰 여동생은 여동생에게 소리쳤다. 더러운 쥐새끼야. 네가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교육받고 도시 남자와 결혼한 게 부러워서 그런 거지. 넌 원래 쓸모없는 존재야. 사람들이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온 동생이 있다고 비웃을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래.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베는 듯 했다. 작은 여동생은 탁자 위에 칼을 집어들고 비명을 지르는 언니를 향해 칼을 찔렀다. 1번, 2번 부모님이 발견했을 때 큰 여동생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피범벅이 된 채 앉아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달콤하게 웃었다. 언니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겠지? 이제 부모님은 나 하나만 남았잖아. 늙은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떨었다.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작은 여동생에게 큰 여동생 행세를 시키고 지참금 문제로 약혼을 파기하는 구실을 댔다. 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 이상한 국물을 끓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리게 했다. 10년 후 도원촌은 괴이한 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흩어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인육수프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소녀의 원한이 되살아나 피의 빚을 갚으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박수를 치며 수갑을 찬 내 손이 추정을 향했다.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네요. 시체를 잘라 국을 끓여 처리한 방식이 정말 독특하네요. 아마도 임약이 당신에게 말해준 거겠지요. 임약은 주정의 이야기에서 장대매의 약혼자다. 추측해보자면 임약이 바로 고발자인가?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말했다. 임약뿐만 아니라 도원촌 주민 16명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고기국, 본 적도 없는 재료로 만든 국을 먹었습니다. 내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내가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소문에 의존해서 재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장대매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녀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도 저를 살인자로 몰아갔으니 저는 여러분을 허위 고소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옆에 있던 경찰 실습생이 화를 내며 말했다. 장샤오메이, 잘 들어.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단서가 남게 마련이야. 보아하니 증거를 찾지 못해 나를 협박하는 모양이다. 내 차가운 미소를 보자 그들은 무기력해졌다. 나는 멍하니 10년 전을 떠올렸다. 모든 증거가 소멸되었는데 어떻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네 어머니가 네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추정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 앞에 놓았다. 이웃들이 당신 집에서 심한 다툼 소리를 들었고 그 후 당신이 대용량 냉동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 구매 내역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시골에 냉동고가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이상할 게 뭐가 있나요? 주정의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해 온라인 쇼핑은 아직 생소했는데 당신들은 지역 상점을 피해 온라인으로 구매했군요. 기록하던 경찰이 비웃으며 말했다. 똑똑한 척하다가 바보가 됐군. 많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송별회에서 두 자매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대매가 송별회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그런 혐의에 직면해 나는 침묵했다. 저는 주정에게 되물었습니다. 임약이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 왜 10년이나 지나서야 고발한 거죠?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작별 잔치에서 나온 기운 수프 때문이죠. 시골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100가지나 있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았어. 당신은 장대매를 증오했고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 모든 고통이 마을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함께 가라앉게 만들려고 했어. 장대매의 살점을 잘게 썰어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했지. 그럼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적어도 냄비에 뼈 조각이 남아있는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고발하지 않았어? 나는 입을 삐죽였다. 주정은 분노하며 말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법보다 악령이 목숨을 앗아간다는 소문을 더 믿었어. 도원초는 왜 외화를 유치하고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나요? 여러분, 마을은 마을 중 가장 도시에 가깝지만 황폐해졌고 노인들은 낯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탁자를 쾅 치며 말했다. 다오야 마을 주민 16명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이 장대매를 죽였다고 고발하고 인육수풀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며 당신이 공범이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요?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장소매, 기뻐하지 마. 네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약이나 마을 사람들의 말은 모두 한쪽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은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장대매의 시체를 찾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나는 도원촌으로 돌아왔다.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나는 수갑과 발목쇠를 차고 여성 경찰관의 통제를 받으며 자란 집으로 돌아왔다. 귀중품은 모두 옮겨져 있었고 머리 높이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했으며 황량한 풍경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경찰은 나를 서쪽 방으로 데려갔는데 녹슨 낡은 냉동고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내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감정 변화를 추정의 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수사 경험으로 보아 이 눈물은 도망칠 길이 막힌 먹잇감의 절망의 눈물임을 직감했다. 검시 결과 냉동고에서 장대매의 피, 지문, 머리카락과 나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럼 자백할 건가요? 주정이 물었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기소됐나요? 검찰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장샤오무이, 진술을 솔직히 하면 형량이 감경될 겁니다. 나는 장대무이가 머물렀던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인정합니다. 시신을 훼손한 살인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은 10,000원이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리낙은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다. 법이 범인을 처벌해 주세요. 제 아내와 아이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세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대중의 눈에 불쌍한 존재, 한결같은 남자의 이미지가 되었다.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언론의 인터뷰와 취재를 받았다. 나는 또한 범죄 과정과 심리적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원은 1년의 죄목을 열거했다. 고의적 살인, 시신 훼손, 마을 주민 위협, 허위 정보 유포, 사건 기록을 검찰로 이관할 때 그들은 변호사를 지정했지만 나는 협조를 거부하고 항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이 사건 아직 핫서치에 올라가 있나요? 경찰과 변호사 모두 제가 미쳤다고, 유명해지려는 욕망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냐고 묻자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인정 안 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질서 유지하세요. 다오원 마을 주민들이 벌떡 일어섰다. 소매는 무죄다. 장소매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몇몇 증인들도 진술을 번복했고 모두 결사적인 표정이었다.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대매 언니와 나는 상이슬계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태어났다. 다오이안초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자급자족하며
진정한 의미의 도원 같은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외국 기업이 근처에 공장을 세우면서부터였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었고 하류에 위치한 우리 마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새우와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니두앙 씨였다. 그녀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원래 체질이 약했던 그녀는 오염으로 인해 가장 먼저 병에 걸렸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의 온몸은 궤양으로 뒤덮여 온전한 피부 한 조각, 온전한 뼈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출생률이 떨어졌어. 신생아들은 선천적 기형이 있거나 일찍 죽었지. 처음에는 오염을 생각하지 못했어. 같은 물을 쓰는 다른 마을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는 마을의 풍수 운명을 탓했어.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무이가 고등학교에서 지리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원인이 지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가서 시위도 했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 대무이는 커뮤니케이션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마을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면접에 합격했어요. 반드시 그들의 범죄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신세대 학생인 대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모았다. 영리하고 재치 있는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두었다. 약 3개월 후 그녀는 기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언니를 맞이하는 날 나는 사람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직 언니의 시신만을 맞이했다. 강게 누워있는 언니의 시신은 벌거벗은 채 온몸에 멍이 들었고 살점이 찢겨져 있었다. 죽을 때까지도 베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며 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저는 대매를 데려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매는 왜 죽었을까?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그녀의 죽음은 비밀조사 임무와 관련이 있을까? 근무 시간 중에 죽었기 때문에 공장은 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찾아가 소동을 피웠다. 가장 격렬했던 때 아버지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소리쳤습니다. 잘 기억해. 장대무이는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거야. 그 후 그들은 우리 집을 수색하고 대매의 방을 모두 불태웠다. 우리는 시신을 보관할 냉동고를 사서 정의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우리는 마을 문을 나설 수 없었다.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었다. 위협 속에서 살던 부모님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본래 순박한 농부였던 그들은 백발의 어른이 젊은이를 보내야 하는 처지였는데 더 이상 풍파를 견딜 수 없었다. 1년 후 아버지는 대매를 묻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풍습에 따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화장하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습니다. 언니는 작은 언덕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나는 점차 알게 되었다. 적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쓴맛을 삼키며 마을에 병든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았다면 누가 집도 없이 떠돌고 싶겠는가. 마지막 마을 잔치가 끝난 후 다원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니당, 대마에 그리고 마을 전체를 위한 정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온라인에 목소리를 냈지만 저화질 영상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콘텐츠는 플랫폼에 의해 차단되어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관리 과정을 수강하며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짓고 관심을 끌 방법을 배웠습니다. 때가 무르익자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 연극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장난해? 우리 대매가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삼촌들, 감옥에 며칠 갇히는 게 뭐가 두려워.
맞아. 나는 백집에서 밥을 먹어봤지만 감옥밥은 먹어본 적 없어. 그냥 계획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임약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10살이 되었을 거예요. 비록 누나와 닮은 얼굴을 가졌지만 임약은 절 보며 누나를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를 뼛속 깊이 사랑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위한 마지막 일을 하게 해주세요. 대당 씨도 참여했다. 그녀의 여동생도 무고한 재앙으로 목숨을 잃었다. VIP룸 안에 모든 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나는 기이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빠르게 관심을 끌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터넷 트렌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핫서치 정상에 오르자 나는 원원이 목숨을 요구한다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대당 씨는 원래 저와 닮았습니다. 시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생방송이 마비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전국 사이버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곧 개입할 것을 알았다. 형량을 피하기 위해 람약은 내가 대매를 살해했다고 고발할 최적의 시기를 선택했고 내가 그녀를 토막내어 살해한 방법을 상세히 묘사했다. 우리는 핫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사건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었다. 결국 나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마침내 수사에 들어갔다. 신문실에서 추정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얗게 질렸다. 하얗게 질렸다. 하얗게 질렸다. 한참 후 그는 물었다. 증거는 어디 있나? 장대매의 죽음이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폐기물 배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정은 진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방금 전 그는 그들에게 큰 속임수를 당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물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누나를 발견했을 때 누나는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나가 무엇을 수집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외국 기업이 들이닥쳐 지붕부터 우물까지 집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주정의 눈빛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들이 집에 와서 물건을 찾았다고요? 네? 지붕부터 우물까지 뒤집어 엎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장대매가 증거를 밖으로 가져간 거군. 그들이 그렇게 허둥대는 걸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물건임에 틀림없어. 주정의 분석을 듣고 모든 것이 갑자기 명료해졌다. 생각해봐. 정말 증거가 있다면 그녀가 어디에 숨겼을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내 머리는 지금 죽처럼 흐릿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증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결국 어디에 있을까? 그때 누나는 옷 한 조각도 걸치지 않았으니 몸에 숨기지 않았다는 증거다. 집을 샅샅이 수색해도 찾지 못했으니 그럼 대매는 기억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누나가 숨을 거두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 나 몰라.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주정은 더욱 격앙되어 양손이 마치 쇠집게처럼 내 어깨를 꽉 움켜쥐고 세게 흔들었다. 계속 생각해봐. 증거를 찾지 못하면 너는 평생 누명을 쓰게 될 거야. 내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지 않아. 그의 손은 호랑이처럼 세게 잡아당겨 내 살이 쑤셨다. 내 팔에 새겨진 손자국을 흘끗 보자 갑자기 작은 하트 문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알겠어요. 언니가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요. 기억을 더듬어 산비탈 뒤편에 장대매를 묻은 무덤을 찾았다. 수갑을 찬 두 손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는 거기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무 사이에 있어. 깊이 파네리 자관이 드러났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뚜껑을 열자 대무이는 하얀 뼈로 변해 있었다. 내 눈물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 위속에.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세 단어를 내뱉었다. 나는 언니의 위가 신비한 주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신비한 주머니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 그녀는 왜 기자를 선택했을까?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가 숨을 곳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용감한 여자가 어떻게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죽기 전 그녀의 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묻혀버린 진실을 감쌌다. 주정은 뼈 틈새에 쌓여있던 USB를 발견했다. 겉껍질은 썩어 있었지만 USB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것은 제가 언니에게 선물한 생일 선물. 도레몽 모양의 USB 열쇠고리였습니다. 신비한 가방은 선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USB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USB도 마법의 가방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누나의 용기와 다오이안 마을 전체가 갈망하는 정의가 담겨 있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시신은 장대매로 확인되었고 사인은 질식사였다. 결국 주정은 진실을 폭로했고 이 외국 기업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생산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더 주력했지만 저지른 일들은 잊혀지거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한 전 사장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의 치아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죽기 직전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물린 자국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범죄 혐의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기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경영진이 다오원 마을 주민 100여 명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매 순간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수만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대무인은 장엄한 장례를 치르고 도시 영웅 칭호를 추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무덤에 생화가 가득했고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이야기는 여론의 파도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마침내 기자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100만 팔로워 계정을 성실히 운영하고 전문팀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사회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인터넷 속에서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조용히 잊혀지는 일도 있습니다. 매일 제 계정에는 수많은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정보를 선별하고 확인하고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진실되고 객관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정의가 늦게라도 조금 더 빨리 실현되도록. 여기는 아이야 구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